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도현님이 써주셨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주식은 어떤가요? 기업의 가치는 괜찮나요? 암호화폐 투자 후 금융위기를 맞아 바닥을 친 주식을 매입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써주셨고, 먼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돈을 찍어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서 자산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대중들도 모든 그런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실물 자산들은 가격이 실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들은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차트나 아르헨티나도 제가 아르헨티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진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르헨티나 이제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아르헨티나에 구제금융 신청하고 그다음에 중국에게도 그걸로도 이제 부족해서 중국에게도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이제 주식시장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거를 월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가? 예, 잠시만요. 예. 월봉으로 바꿔서 보면요. 예, 이렇게 주식시장 차트가 2000년도 금융위기에 서브프라임 맞고 나서, 물론 이제 서브프라임 맞고 다른 나라 주식들도 그 서브프라임 전까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이렇게 주장창 계속 상승을 했어요.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베네수엘라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근데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금융위기 때 963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종합주가 지수가 963이었는데 뭐 1000에 가까웠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34,423입니다. 그러면 34배 성장한 거예요. 금융위기 대비해서. 어떤 국가의 이런 주식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지금 34배 성장했다라고 하면 진짜 그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차승엽님이 써주셨어요. 더 좀 재미나게 글을 써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무한대 마크가 스텔라의 마크로 나와서 단일통화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스텔라 마크는 태양계의 토성을 따와서 만든 마크라고 이제 생각이 되신대요. 일루미너티 같은 그림자 세력들은 숫자나 문자에 어떤 의미를 넣거나 그들만의 표기를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들인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세턴, 토성의 이 글자도 사탄에서 변형된 글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스텔라 마크는 이코노미에 나온 마크랑 닮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토성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너티 뭐 사탄 따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와 연계돼서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스텔라도 확실하게 어찌됐든 간에 그쪽 그 금융 세력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예, 가을 단풍님이 써주셨고요. 월가에서 18년도에 리플사에서 XRP를 엄청난 양을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느껴졌죠.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이제 이 소식이 어디서 나온지 궁금해서 꾸시님도 이제 물어보시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팩토리님 방송에서 팩토리님이 이제 오피셜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월가에서는 본격적으로 XRP를 계속 이제 매수를 해서 갖고 갔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가격은 별 재미가 없지만 때가 되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도온 호구링님이 써주셨어요. 라이트코인 반감기 후에는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세력들이 넣는 자금이 그 다음 타이밍으로 가는 코인일 텐데 반감기만큼 큰 호재 있는 코인이 있을까요? 써주셨고, 일단 라이트코인이 반감기 이슈로 오르곤 있습니다. 오르곤 있는데 그 반감기가 없어도 사실 그 전에
물론 이제 트론 같은 경우도 에어드랍 이슈가 있었죠. 뭐 웨이브라든가, 웨이브는 또 투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반감기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코인별로 뭐 웨이브는 또 웨이브 나름대로의 이슈, 트론 나름대로의 이슈, 비트토렌트 인수한 부분도 포함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라이트코인도 그 뒤를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고, 일단 이 시장에서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은 바이낸스, BNB의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고,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좀 쉬고 있는 사이에 보시면 그 갤럭시 S10 그리고 카카오톡 관련된 이런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어디로 어떤 코인이 수급이 몰리냐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돌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한 사이클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다시 처음에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라이트코인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준님이 써주셨어요. 추후 자산의 리밸런싱을 생각하는 와중에 코인, 부동산 매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이 1억, 2억 간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교환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비트코인 최초의 거래인 피자와 물물 교환이 일어났을 때 해당 피자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은 소유권이 변경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기에 불가능할까요?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그래서 써주셨고, 리플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일단 별도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결론부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쌍무 계약으로 매매 금액을 1억으로 기재하고, 특약으로 잔금 지급일 특정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에 해당하는 코인을 1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량을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봐도 만약에요, 일단 그 물건을 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요구에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나는 비트코인 뭐 30비트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부동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30비트로 팔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다 줬을 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매수자 입장에서 딱 보니까 비트코인 지금 30비트면 원화나 뭐 달러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겠다. 뭐 10억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 10억만큼 주고 이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10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30비트를 사서 그 부동산 파는 사람들한테, 매도자한테 지급을 해주겠죠. 매도자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원화나 뭐 달러로 그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리플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뭐 특약란에 그런 내용만 쓴다라고 하면 문제가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도 껴있고, 이걸 또 이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하고 뭔가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 이런 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지금 이미 이제 부동산 관련된 코인들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저는 편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코인들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등기를 따로 등기소에 할 필요 없고요. 소유권도 당연히 그 블록체인 상에 이 부동산이 누구의 것이다 라는 부분 명확하게 쓸 수 있고, 그럼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을 블록체인으로 쪼개서요, 코인으로 쪼개서 여러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수수료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는 그런 수수료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지금이야 이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어떤 중개인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직업도 저는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짱정 크리처님이 써주셨어요. 일단 비트코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 했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저는 그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202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계속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뭐냐면, 또한 제가 A다 높게 물렸었는데 계속 물타서 평단이 지금 많이 근접해졌습니다. 만약 평단가가 되면 일단 다 팔아야 할지, 일부분만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갈지 생각이 확고하지 않아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코인을 어디서 파셔라, 말아라, 뭐 사라, 이거는 제가 이제 리딩을 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어떤 코인에 대한 어떤 뭐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 투자에 대한 결정, 매수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이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셔야 되고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의견 종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밑에도 썼는데, 미리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계속 추가적으로 사셨잖아요. 사셔서 만약에 이제 A다가 거의 지금 최저가 대비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셨을 때 그 매수를 했을 때부터 이미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전이 됐을 때 얼마 몇 퍼센트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2배가 되면 또 거기서 몇 퍼센트를 매도하고, 만약에 빠지면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추가적으로 살 건지 아니면 안 살 건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짱정 크리스천님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실 때 한 가지 생각을 해두실 거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매도를 다 하게 됐을 때 A다가 만약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매도 하나도 안 했는데 또 빠지면 기분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좋은 판단이 될지를 한번 생각을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이미지 트레이닝해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도 안 팔았는데 나는 여기서 더 갈 거를 예상해서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A다가 빠져가지고 지금 A다가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한 50%가 또 빠져서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만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미리 이제 생각해 보시고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화를 저도 구매하고 싶은데 전에 추천해 주신 링크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주셨고,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일단 코인투데이 이쪽에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주문을 했나 봐요. 은화를. 어제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지금 물량이 없어서 주문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건 없어졌는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1,6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2,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은화 가격이 실제로 조금 올라간 것도 있긴 하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사이트랑 또 한 가지, 제가 그 KPMX, 그때 송기복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kpmax.com, 이 두 군데 사이트 이제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사이트에서 좀 싼 데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MW님이 써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라디오를 듣다가 아래 내용을 말하길래 찾아봤네요.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빅쇼라는 영화를 보고 자료들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암호화폐 2019-2020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경제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해서 찾아봤네요. 아래 자료들이 H채널님 전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 초 보고서가 업데이트된 것도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 두 자료를 보니까 제가 뭐 이거 다 자료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무디스에서 이렇게 인베스터스 서비스라고 해서 나온 자료인데, 세계 경제는 2019년과 2020년까지 계속 약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중앙은행은 경제 확장 속도가 완화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글로벌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은 정책 긴축 조건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것입니다. 무디스의 투자자 서비스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주요 금융시장의 성장이 실망스러울 경우 특히 2019년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고요. 또 링크를 걸어주신 거 보면요.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보시면 그 GDP가 이제 유로존과 미국 GDP가 나와 있는데 2017년도부터 해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GDP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거의 뭐 지금 성장률이 거의 이제 뭐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어찌됐든 견조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OECD 국가들 중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상승으로 나타난 GDP가 올라가는 이 상승으로 나타난 이 나라가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폭만 줄인 거예요. 2019년에.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있고요. 이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링크 걸려 있으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한번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유로존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유로존이.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유로존만 타격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로존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저는 이제 중국에도 미칠 수 있고, 그 중국에도 미친다라고 하면 그게 연쇄적으로 같이 이제 다시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해서 글로벌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 굉장히 지금 그 유로존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어제 또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JK 루이스님이 써주셨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이탈리아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바티칸을 보러 가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 중국에서 일단 그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시진핑이 중국 해석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언론 해석이겠죠. 시진핑이 지금 누구죠?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유럽을 순방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만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이게 일단 협상 전부터 먼저 약간 좀 굴욕적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자국민들한테 쫀심이 상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세계 순방하는 것처럼 유럽 순방하고 그 다음에 미국 거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 순방을 그 미중 무역 협상 하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걸 넣었다라고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게 보셨고, 제가 보기에 사실 중국은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남북한 꼬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유럽은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협력하는 이탈리아는 돈만 빨아먹으려는 국가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로를 연결하려고 하겠죠. 지금 유럽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 그리고 뭐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심해졌고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자국 내 어떤 알짜배기 어떤 그런 자산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들의 어젠다에 충실한 거대한 다리를 건설하려는데 오직 미국 때문에, 미국에 의한 자국 경제가 미국의 정치적 견제가 걸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티칸에 가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것 같습니다. 후에 유로가 붕괴 후 다들 해롱거릴 때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및 유럽은 중국 손을 잡게 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네요. 러시아가 두게 될 한 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줬고, 결국 러시아도 중국 중립을 지키며 동유럽을 먹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언젠가 세계 경찰이 힘 빠지거나 정신없으면 슬슬 약육강식 세상으로 서로 약한 짐승 뜯어먹기 혈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유로 붕괴 이후에 어떤 미국의 반감을 갖고 있는 독일하고 이제 유로존 나라들, 이 대표적인 사진,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저 이 사진 볼 때마다 굉장히 웃긴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메르켈 총리랑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여기 메이 총리, 영국의 메이 총리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여기 지금 아베가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약간 두 어떤 진영이 이렇게 딱 극명하게 어떤 포즈를 취하고 마치 따지듯이 트럼프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표정에 짓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루이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유로존과 또 이제 그 반미 국가들 친중하고 있는, 만약에 유로존이 이제 중국과 편을 먹는다고 하면 뭐 그럴 일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저는 희박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저는 이제 미국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그 미국 이번에 이 시장 자체가 금시장으로 이제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그 부분입니다. 금시장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유로존, 그 아까 3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3개국이 갖고 있는 금,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합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갖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금에 이제 힘을 실어줬을 경우에는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뺏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양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줘야지 자신들의 어떤 패권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리플이나 스텔라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금 시장으로 금으로 이번에 힘이 실리기보다는 저는 암호화폐로 힘이 실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어요. 뉴스를 보다 보니 비트코인 해시율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시작되겠네요. 비트코인 해시율 4개월 최고 기록. 해시율은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보시면 잠시만요. 네. 기사를 보면요. 비트코인 해시율 4개월 내 최고 기록. 해시율은 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일단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컴퓨팅 파워인 비트코인 해시율은 2018년 초 이후 최고점에 도달했다. 비트코인 해시율이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 3월 19일 비트코인 해시율이 초당 52퀸틸리언을 돌파했다. 라고 해서 해시율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퍼포먼스를 측정한다. 간단히 말해 해시율이 높을수록 비트코인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해시율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가 높고 채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만약 공격을 이 51% 공격을 누군가 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 더 많은 어떤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자들이 많이 한다.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난번에 이거 와사비님이 그때 난이도와 관련돼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그때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가치 분석하는 자료를 한번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따라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상시선님이 써주셨어요. 기존 경제학 이론은 이제 무용할 것 같습니다. 앞서 방송에 쓴 댓글에 MMT 이론을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오늘자 뉴스에 미국에서 양적 긴축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비둘기파를 넘어 슈퍼 비둘기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면 MMT 이론이 페드에서 시행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H채널님께서 말씀하셨던 9월쯤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일단 그 민주당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인 샌더스 의원과 그 다음에 또 하원 의원들도 지금 이 MMT 이론을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주류 어떤 이론으로 자리 잡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이 MMT 이론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MMT 이론 써서 그때 2008년도 돈 풀었는데 별 문제 되지 않지 않았냐,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별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거대로 또 진행됐을 때는 그 돈이 저는 급격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KT님 의견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의 멘탈이 많이 깨져서 그런지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펌핑되는 종목도 많이 생기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예전에 구글 트렌드 검색어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네이버 카페 순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보이는 나무 단계의 탑 100에 20위의 비트코인 투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과연 나는 좋은 시기에 좋은 투자를 한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경제 투자 관련 탭도 아닌 전체 순위의 비트코인 투자 카페가 20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중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이 카페를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 일단은 카페 순위 20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예, 카페 20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고요. 이제 카페 등급에서 뭐 시작부터 나무까지 있는데요. 예, 나무에서 20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20위에 이제 들어가고, 근데 보면 제가 카페 이름은 따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카페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정보를 볼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카페 정보 볼 수 있고요. 그 카페 정보에 들어가면 카페 양력을 볼 수 있어요. 카페 양력을 쭉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링크를
제가 했는데 이걸 따로 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또 카페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이 카페가 처음부터 이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중간에 누군가 산 겁니다. 원래 회원이 있던 카페를 누군가 사서 이걸 저는 이제 보니까 작업을 한 걸로 보여요. 작업을 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카페 인원수 늘려주는 돈만 주면 인원수를 늘려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실제로 이제 늘렸고요. 늘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약간 보니까 이제 리딩이라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수익 봤다, 이런 걸 계속 올려놓고 리딩을 하는 그런 카페로 보여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이게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카페 주인장이 누군가로부터 카페를 구입한 이후에, 그거를 상업적인 용도로 카페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글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 물론 이제 2017년도 초보다는 많이 그 관심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최근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런 위치다. 보시면 지금 이제 7이거든요. 7인데 이 7이 보시면 2017년도 5월달에 12였어요. 그리고 2017년도 4월달엔 3이었고요. 그래서 4월달부터 5월달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4에서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은 물론 이제 2017년도 상승장 초입부보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에 완전 막 대국민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뉴스만 틀면 진짜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의 관심은 지금 없다. 100명 만약 100명이 관심을 보였다고 100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7이니까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홈쇼핑에도 이제 금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투자 덕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예전이라도 얘기도 하기 뭐할 만큼 보급화된 지도 오래되었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저 정도 순위에 노출이 되었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당연히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도 지금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끌어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 충분히 대중들이 들어와서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을 어느 정도 던졌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대중들이 들어와야지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당연히 더 대중화되고 더 활성화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진입한 시기가 좀 많이 늦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S커브 곡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한 해 동안 준비를 했고, 이제 뭐 스위스 ETP 상품 나오고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저는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 그럼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이라든가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